국군 장병 여러분, 국방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용사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주제는 유엔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유엔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와 유엔이 어떤 인연이 있었는가 한번 과거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유엔과 대한민국의 인연을 먼저 보시면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죠.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나라를 세우려고 여러 지도자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국의 정부가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해서 유엔에서 이것을 유엔 총회에 넘겼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표단을 파견하자. 그래서 임시위원단이 남과 북을 다 돌아보고 여러 가지 사정을 안 다음에 이제 정부를 만들자 그랬는데 남쪽은 보여줬는데 북쪽은 소련이 거부를 했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위원단이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가능한 곳만 총선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48년 5월 10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선을 통해서 정부가 구성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도 있고 국토도 있고 그리고 국민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자주권입니다. 국가 대 국가로서 인정받고 상호 협력하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국가로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엔 승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우리가 국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죠. 전쟁이 발발하니까 바로 그날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의 남침 공격을 즉각 중지하고 철군을 요구할 결의, 굉장히 중요한 결의입니다, 여러분. 이 82호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 관련 최초의 유엔의 결의입니다. 그리고 유엔 창립 이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틀 뒤에 더 중요한 결의가 있습니다. 6월 27일 안보리 결의 83호인데 이것이 바로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이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물자적 원조를 제공하자라고 결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82호, 83호가 채택된 다음에 유엔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소련이 계속 그 다음 행보를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50년 7월 7일에 총회를 통해서 결국은 84호를 채택합니다. 이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유엔의 이름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후방에 수많은 국민들이 배고프고 죽어가고 질병에 시달리고 합니다. 그래서 5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요한 기구 2개를 설치합니다. 하나는 유엔 한국 통일부흥위원단이고 그리고 더 유명한 거 유엔 한국 재건단 운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운크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교과서도 만들고 쌀도 보내주고 밀가루도 보내주고 의약품도 보내주고 또 시멘트 공장도 만들고 유리 공장도 만들고 이런 모든 기술과 자원이 이 유엔 운크라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전쟁도 극복하고 그리고 전후에 복구도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주는데 바로 여러분들 우리 용사들 중에서도 용사들 중에선 갔다 온 분이 거의 없겠군요. 하지만 갔다 온 우리 국방가족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유엔 평화유지군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어본 민족이기 때문에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까 현지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운크라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개발도상국들의 많은 원조를 하지요.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세계의 많은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6.25) 전쟁 얘기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 기네스 그 기록에 의하면 우리는 6.25 전쟁 기네스북 세계 최고 기록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당시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의 편에 서가지고 도와줬다는 거죠. 67개국으로 돼 있습니다. 22개국에 연일원 195만 명이 참전해서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8개 나라가 물자를 지원했고요. 여기 보시죠. 60개국이 지원했는데 이거 그 당시에 93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93개, 전 세계의 93개 국가 중에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대한민국을 도운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처한 상황이 정의롭고 이건 불의하다, 잘못됐다 라는 것에 동의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참고로 밑에를 보시면 우리와 싸웠던 북한은 그 당시 어떤 나라가 도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소련과 그 당시의 중국이죠. 이 두 개의 나라가 전투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우린 서독에 했지만 거긴 동독,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이 5개 국가가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또 몽골이 물자 지원을 하는 등 8개의 국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영상을 통해서 유엔 군들이 어떤 도움을 줬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50년 6월 29일 영상인데 이 장소는 수원공항입니다. 여기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와서 둘러보고 여기 있는 저 여성분이 바로 마거리트 히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종군 여기자예요. 저 여기자도 만나고 그래서 수원공항에서 잘 둘러보고 자신의 전용기인 바탄 전용기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입장입니다. 여기 이제 다 타고 있는데 이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뭐냐면 메가더 장군이 한강 전투 지역을 둘러보고 있는데 우리 국군이 지키고 있었대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물어봤답니다. 귀하는 언제까지 여기 지킬 건가?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여기를 지킨다.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우리 국군이 후퇴하더라도 정신력 하나만큼은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유엔군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가장 먼저 싸운 겁니다. 유엔군이 언제 제일 먼저 싸웠을까? 바로 오산의 미 24사단 21년대 1대대 스미스 대대입니다. 여기서 장병 54명이 격전을 벌여서 18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신, 그래서 지금도 매년 7월 5일에는 여기서 추도식을 거행하는데 오산시 내산미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미군들에게 있어서 오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북한군과 싸웠는데 예상외로 많은 피해를 받고, 그래서 미군에게 있어 오산이라는 이름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군에게 있어 오산은 중미령 전투에 중요한 건데요. 자, 영상을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영상의 부대가 바로 스미스 특수임무 대대입니다. 7월 1일 날 아침에 일본의 공항에 와서 급하니까 배를 타지 않고 수송기를 탑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105mm 포를 올리죠. 7월 3일이죠. 이거는 21년대를 비롯한 본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특수임무 부대는 먼저 갔고 7월 2일, 3일, 4일 이렇게 계속 24사단 전체 병력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 미군이 굉장히 대단한 게 6월 30일 날, 그러니까 메가더가 29일 날 한국에 왔다 돌아가서 이제 대통령한테 승인을 얻어서 6월 30일에 지상군 투입이 결정납니다. 6월 30일에 지상군 투입이 결정나고 나흘 만에 24사단 전 병력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21년대가 들어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장비입니다. 24사단의 장비, 뭐 트럭이라든가 대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싣고 지금 여기 보세요. 소정리역이라고 돼 있죠. 전의와 천안 사이에 있는 소정리역에 잠깐 쓴 거예요. 7월 5일이에요. 지금 바주카포를 발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적 T-34 탱크를 봤어요. 지금 우리 용사들 이거 안 쓸 겁니다. 지금 저게 지금 언제 쪽이냐 그러겠지만 저 때는 저것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탱크를 부술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였는데 저걸로 안 되니까 결국은 3.5인치가 나중에 대전 전투 때 들어온 겁니다. 사실 미군의 강점은 이 공군 지원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판초 우위 우비 입었죠. 이날 비가 내렸어요. 7월 5일 날 비가 내리니까 공중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T-34 탱크를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바추카포로 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부서진 거죠. 그러면서 돌파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난 겁니다. 미국은 당시에 유엔군 중에서 주력이었고 가장 많은 병력이 참여했죠. 육군, 해군, 공군. 연인원 179만 명이 참전을 해서 전사만 3만 7천 명입니다. 또 실종이 8천 명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군 참전 기념비가 임진각 관광지 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임진각에 가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 부대입니다. 인디언이 그려 있는 부대가 있죠. 이 부대가 바로 지금도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주축이 되는 미 2사단이죠. 그런데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 전쟁이 바로 터지고 50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미군과 우리 국군 간의 연결도 잘 안 되고, 또 미군이 아직 다급하니까, 전쟁이 터지고 전 병력이 다 들어오지 못하니까 병력적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국군 중에서 미군하고 같이 싸우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 사단에 카투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카투사 용사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조상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님. 지금 창녕 영산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그래서 우리 국군이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지금 영산을 포위하고 있는 북한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사단 9연대 2중대인데 지금 불타고 있죠. 저게 M16 대공포고. 당시 미 2사단 9연대 2중대는 미군 1명에 국군이 10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공포 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산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이 영산을 통해서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대구로도 갈 수 있는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어떻게 해서든 이 영산을 점령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엔군, 특히 여기를 담당하고 있었던 미 2사단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어려움이 있었죠. 나중에 안 되니까 미 해병대도 여기 지원 병력으로 와서 9월 3일부터 이제 역습을 실시해서 전선이 바뀌었는데, 반전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영산에 가시면 미 2사단도 있고, 또 거기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카투사들의 헌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얘기했으면 영국 얘기도 또 해야죠. 우리 또 영국 분들도. 자, 영국은 5만 6천 명이 참가해서 두 번째로 많은 지원군을 보낸 그런 고마운 나라입니다. 자, 51년 4월 달 여러분들 중공군의 춘계 공세, 5차 공세거든요. 중공군은 전체로 보면 7차인데 마지막 7차는 53년이니까 1차부터 6차까지를 이제 중공군의 공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중에 1차, 2차, 3차 이거는 중공군이 아주 원사이드하게 이겼어요. 원사이드하게 이겼는데, 이 4차부터 중공군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그 방법을 안 거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이 5차입니다. 가장 대규모로 중공군이 정말 마음 먹고 들어왔던 건데, 이때 하늘이 파주를 주목했습니다. 바로 이 파주에는 어떤 부대가 있었느냐? 영국군 제29여단이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 1군단 산하에 미 3사단과 함께 작전을 했는데요. 자, 이 51년 4월 달에 춘계 공세에서 29 보병 여단의 글로스터 연대 1대대, 보통 우리는 글로스터 대대라고 합니다. 이 대대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미군의 주력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서울 침공의 야욕을 꺾는 대신에 정말 대대 전체가 포로가 되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모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16개 참전 국가에 등장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군인을 보낸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입니다. 남미에 있는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인데, 이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군대가 없고 이 나라는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1950년도에도 푸에르토리코 사람들로만 구성된 연대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부대 사단인데 미 3사단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미 3사단의 1개 연대, 보병연대, 65 보병연대는 전체가 푸에르토리코 사람이에요. 전체 몇 명이 들어왔느냐, 참전했느냐? 6만 1,000명입니다. 6만 1,000명.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전 규모에서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영국이 5만 6천 명이랬는데 푸에르토리코는 6만 1,000명을 했는데 왜 세 번째예요? 6만 1,000명의 푸에르토리코 사람이 참전을 했지만 그중에 4만 3천 명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참전을 간 거고요. 나머지 18,000명인가요? 그분들은 미국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4만 3천 명이 참전을 한 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 16개국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덜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푸에르토리코에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51년 4월 17일에 이 영국 29여단에는 벨기에도 배속돼 있었어요. 이게 지금 임진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전투가 벌어지기 전이니까 아주 웃으면서 29여단, 저 29여단장입니다. 브로디라는 여단장. 저게 바로 벨기에 군인들이에요. 저 멜빵 들고 있죠. 저때 웃으면서 총을 들고 이러고 지금 이제 자기들이 있는 가막산 북쪽으로 이제 센츄리온 탱크죠. 영국 스타일의 저 센츄리온 탱크를 타고 아주 기분 좋게 지금 그 작전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 글로스터 대대입니다. 저 마크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4월 17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입니다. 3, 4단 65연대의 푸에르토리코 사람, 남미적인 좀 풍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굉장히 4.2인치 엄청나게 큰 거 지금 쏘고 있죠. 박격포를. 이때 이 글로스터 대대가 지금 포위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후방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포위가 됐는데 구출하러 갈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알아서 후퇴하라고 한 거예요. 알아서 후퇴하라. 고립된 기지를 방어하는데 알아서 후퇴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글로스터 대대의 칸 중령은 자신이 남죠. 자신이 의무가 필요한 의무병 아니면 부상병과 함께 남고 나머지 부대들은 전부 남쪽으로 후퇴를 명합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아침 10시에 A 중대부터 A, B, C, D 중대가 차례로 후퇴를 하는데 그중에 마지막 D 중대는 나머지 부대들이 후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D 중대는 거꾸로 북쪽으로 후퇴를 했어요. 북쪽으로 가서 우리 국군 1사단 쪽으로 가서 이 D 중대 69명은 성공적으로 후퇴를 했는데 앞에 갔던 A, B, C 중대가 전부 중공군의 포로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5월 8일 전투가 끝나고 맨프리트 장군이 지금 맨프리트 장군 왔죠. 그래서 글로스터 대대에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용사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이 영국 참전병들이 우리 저 어르신들이 매년 이렇게 적성회를 찾아와서 설마리 그 기념탑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는요 파주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글로스터 대대가 있는 영국을 갑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가요. 그래서 우리의 고등학생과 그 글로스터 대대가 있는 영국 도시의 고등학생들이 서로 만나서 평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적성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는 사실 많은 부대가 오진 않았어요. 프랑스 대대급으로 왔는데 전사가 262명에 부상이 1008명, 실종이 19명에서 총 1280여 명의 참전병사의 이 희생이 있었는데 이게 부대 병력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싸운 거예요. 아주 용맹스럽게 싸우고 그리고 꼭 프랑스 부대를 얘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몽클라르 중령입니다. 근데 이분은 1, 2차 대전을 다 겪은 중장입니다. 3스타예요. 1950년 전쟁이 터졌을 때 이분은 우리로 치면 군단장급에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군단급을 보내면 이분이 갈 수 있어요. 중장을 달고. 그런데 대대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클라르 중장이 나 그럼 강등시켜달라. 그래서 중령이 됩니다. 그래서 중령 계급장을 달고 한국전에 참전한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비록 중령이지만 유엔군에서는 이분을 중장으로 대접했죠. 자 보세요. 지평리 전투가 끝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옵니다.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 이걸 축하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가더 장군이 뭐 벤플리트라든가 리치웨이라든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지금 여러분 메가더와 저 할아버지는 아니시죠? 저 안경 쓰신 분 저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몽클레르 중령입니다. 저분이 메가더하고 같은 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왜냐하면 저 몽클레르도 같이 싸웠거든요. 지평에서. 그래서 이제 전장터를 둘러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프랑스 스타일로 샴페인을 축하의 샴페인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입니다. 우리가 이게 에티오피아는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거든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나라로 보겠지만 사실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그거 아시나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아주 솔로몬의 재판하는 그 솔로몬 있죠? 그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했는데 1951년 5월 7일에 일개 대대를 파병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그래서 56년 7월까지 전투를 보세요. 253회 전투에서 전사 부상 있는데 여기 포로가 없습니다. 여긴 그래서 아주 잘 싸운 부대입니다. 대체로 강원도 철원부터 시작해서 양구 일대까지 피해능선, 접근산, 금화 여기서 아주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는
하일라 셀라시에라는 황제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유엔과 관련도 깊어요. 1935년에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에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국제연맹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같이 싸워달라.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41년에 자력의 힘, 여러 사람의 힘에 의해서 다시 나라를 되찾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같은 나라가 다시 없도록 하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두가 좀 도와주자. 이게 바로 집단안보거든요. 이 집단안보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안보가 채택이 돼. 물론 에티오피아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채택이 돼서 집단안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가 첫 번째로 1950년 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케이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부대를 보내는데 자기 형편에 가장 적합한, 가장 잘 싸우는, 그게 뭐냐면 황실 친위 부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강류 부대는 황실 친위 부대예요. 가장 엘리트고 준비가 잘 된, 그래서 이 부대를 보낸 겁니다. 자, 51년 5월 6일 날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부산으로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개 대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유행기를 흔들고 아이들도 나오고. 자, 지금 앞에 내리는 건 에티오피아만 온 게 아니고 영국군도 그때 같이 왔거든요. 영국 군인들이 이제 꽃다발 축하 인사도 받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 영상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부대도 요거 하고 있는데 51년 7월 23일 날 전쟁하다 말고 저 뭐 하는 짓이지? 막 이런 얘기. 이게 왜 이럴까 봐. 저 좀 너무 심하게 추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때 저런 거 했나요? 운동회 이렇게 물동이에다 사과 집어넣고 빨리 깨무는 거. 그리고 이건 더 재밌습니다. 뭐 까가지고 빨리 먹고 휘파람 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다 똑같은 놀이를 한 거예요. 저 여기 뭐라고 돼 있죠? 7월 23일이 무슨 날이냐? 아까 얘기했죠. 황실 근위대라고. 황제의 생일이에요. 이날이 황제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진 못하지만 황제의 생일을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여기 이제 깨가지고 여기 뭐 담배 나오고 뭐 이러면, 자, 이거는 양구입니다. 12월 달에 엄청 추운 날 저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이 저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가 없는 에티오피아 군들의 전투 뭐 생활 이런 걸 좀 봤습니다. 유엔 이야기로 시작했죠. 자, 유엔 이야기로 끝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날짜를 기억하세요. 2017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양만에서 해외 원조용 우리쌀 750톤 중 일부를 실은 배가 출항했습니다. 우리가 1950년 6.25 전쟁 때부터 계속 원조를 받다가 이때 최초로 우리 쌀을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쌀을 지원한 겁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던 가장 가난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상징의 케이스가 됐습니다. 우리 용사 여러분들, 전역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역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거에 대해서 오늘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고 아주 보람차게 잘 맞추고 사회에 오셔서 또 사회인으로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하고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훌륭한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마지막 인생 수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시대의 지성 이어령과 인터스텔라 김지수의 라스트 인터뷰. 죽음이 생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전달하는 책. 죽음이란 벗을 소개하며 삶 속의 죽음 혹은 죽음 곁의 삶에 관한 이야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7가지 방법.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머릿속에 스위치를 끄고 싶을 때 보는 뇌과학 이야기. 세계적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쉽고 재미난 생각의 단순화. 머릿속을 비우고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입니다. 상처 입은 내면의 아이와 화해하는 치유 심리학.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반복되는 심리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책. 해로운 인간관계를 되풀이하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 진정한 자아를 되찾아가는 치유의 대장정.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입니다. 전투병을 보낸 16개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6개의 국가는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국가를 특별히 우리는 대단히 고마운 나라로. 그런데 여러분들 기록을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의료 지원 국가가 5개로 돼 있을 겁니다. 어디 하나가 더 나왔네? 그게 바로 독일입니다. 서독 정부가 53년 4월에 이 유엔에 의사를 표시해서 병원도 만들고 의사들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